조금만 더 힘내요. 내가 여기서 당신 죽게 안 놔둘 거예요. 서혜수는 발바닥이 찢어지는 고통도 손바닥에서 흐르는 피도 개의치 않고 죽어가는 남자를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진흙 속에 파묻혀 허우적거리는 하반신 마비의 남자. 무섭게 밀려들어오고 있는 밀물. 이미 바닷물이 갯벌에 엎드려 있던 남자의 가슴까지 덮쳤고 조금만 더 늦으면 완전히 수장될 상황이었습니다. 맨발로 날카로운 조개 껍데기를 밟으며 점점 차오르는 바닷물을 헤치며 서혜수는 필사적으로 남자를 끌어냈습니다. 살았어요. 당신, 살았다고요. 그날 한 남자는 목숨을 건졌고 가난한 조개잡이 여인은 자신도 모르게 재벌가의 운명을 바꾸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남자를 구한 순간 자신의 평화로운 삶도 함께 끝났다는 사실을. 며칠 후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마을 입구를 포위했고 실종된 사람을 찾고 있는데 최근 이 마을에 들어온 외지인이 있는지.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마을을 에워쌌고 평화롭던 물에 도는 순식간에 공포의 섬으로 변했습니다. 악마의 잔혹한 추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두 번의 클릭으로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따뜻한 행복과 큰 행운으로 가득 채워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에 알려주세요. 본 영상의 내용은 현실적인 소재와 사회적 이슈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창작 픽션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몰입을 위해 극화된 에피소드이며 등장인물, 장소, 단체는 실제와 무관한 가상의 설정임을 밝힙니다. 오늘의 운명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긴 서해안의 외딴 갯벌 위로 차가운 바닷바람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몰아칩니다. 인적이 완전히 끊긴 이곳에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전조등을 끄고 유령처럼 멈춰 서 있네요. 한진호가 운전석 문을 열고 나와 뒷좌석에서 휠체어를 꺼내 진흙바닥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한진호는 뒷좌석에 무력하게 앉아있는 이복동생 한승호를 짐짝처럼 들어 올려 휠체어에 앉히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승호야, 너는 참 운도 없다. 하필 그 사고로 다리까지 못 쓰게 되다니 말이야. 안 그래? 한승호가 힘없는 두 팔로 바퀴를 잡으려 애쓰며 한진호를 매섭게 올려다보았습니다. 형, 정말 이럴 거야?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잖아. 아버지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형을 절대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한진호가 한승호의 뺨을 가볍게 툭툭 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쯤 네가 실종된 줄로만 아실 거다. 이 가문에서 너 같은 불구자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거든요. 그냥 여기서 조용히 사라져주는 게 효도하는 길이야. 한승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한진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잘못했어, 형. 내가 다 포기할게. 경영권이고 지분이고 다 형이 가져. 제발 나를 이런 곳에 버리지 마. 응? 제발 부탁이야, 형. 한진호가 한승호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미 늦었어. 바다가 너를 삼키는 것이 이 가문의 마지막 잡이라고 생각해라. 너도 이 질척이는 갯벌처럼 구차하게 살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야? 한진호가 휠체어 바퀴를 발로 세게 걷어차며 갯벌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한진호가 차에 올라타 무언가 재미있는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처럼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 승호야. 내가 너한테 줄 선물이 하나 더 있는데. 네가 정말 내 동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니? 하긴 아버지가 끼고 도시니 네가 뭐라도 된 줄 알았겠지. 한승호가 진흙범벅이 된 채
고개를 들어 한진호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눈가에 맺혀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형? 한진호가 가죽 장갑 낀 손으로 핸들을 툭툭 치며 가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착각하지 마. 어디서 굴러먹었는지도 모를 여자의 자식이 내 동생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네가 이 집에 들어온 그날부터 넌 내 눈의 가시였어. 네 그 잘난 얼굴, 명석한 두뇌. 볼 때마다 내 속이 얼마나 뒤집혔는지 알아? 한승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생을 형이라 부르며 따랐던 존재가 뱉어내는 말들은 칼날보다 날카롭게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혹시 그래서 그날 사고도 형이 그런 거야? 나를 이 집안에서 지워버리려고? 한진호가 소리내어 낄낄거리며 무릎을 쳤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공허한 갯벌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죠. 그걸 이제서야 깨달았냐, 멍청아. 넌 그 빗길 교통사고가 네 운명인 줄 알았지? 아니, 그건 내 철저한 계획이었어. 네 놈을 아주 깔끔하게 저 세상으로 보내버리려고 했는데 네 목숨이 질긴 건지 다리만 병신이 됐지 뭐야. 뭐 그래도 내가 회사 경영권도 가졌고 널 이렇게 쓰레기처럼 버릴 수 있게 됐으니 나로선 더할 나위 없는 결말이지. 한승호의 눈동자가 경악과 배신감으로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가장 믿었던 혈육이, 아니 혈육이라 믿었던 자가 자신의 다리를 앗아간 지옥 같은 사고의 설계자였다는 사실이 승호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형?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형을 얼마나 믿고 따랐는데. 한진호가 침을 뱉듯 차갑게 말을 내뱉으며 엑셀러레이터를 밟았습니다. 믿음? 그런 건 힘없는 놈들이나 구걸하는 거야. 너 같은 놈한테 내줄 자리는 이 집안 어디에도 없어. 잘 있어라, 승호야. 거기서 네 다리를 앗아간 이 형을 원망하며 아주 천천히 비참하게 가라앉으렴. 검은 세단이 흙먼지를 휘날리며 어둠 속으로 비정하게 사라졌고 광활하고 차가운 갯벌에는 오직 한승호만이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으아, 한진호. 이 살인마 네 놈을 죽여버릴 거야. 반드시 살아 돌아가서 네 목을 비틀어 버릴 거라고. 한승호가 하늘을 향해 피 맺힌 절규를 쏟아냈습니다. 목소리는 거친 파도 소리에 힘없이 묻혔고 분노로 가득 찬 뜨거운 눈물만이 진흙 범벅이 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복동생이라는 이유로 평생 자신을 증오해온 형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자신의 다리를 잃게 만든 원수가 눈앞에서 비웃으며 사라졌다는 무력감이 승호를 집어삼켰습니다. 승호는 감각 없는 다리를 진흙 속에 묻은 채 손바닥이 터져라 갯벌을 긁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승호의 처절한 외침만이 죽음의 갯벌 위를 공허하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갯벌은 삼킬 듯이 고요하지만 발밑에 진흙은 서서히 한승호를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내뿜으며 다가오고 있었죠. 밀물의 속도가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차오르며 갯벌의 낮은 곳부터 차례로 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휠체어 바퀴가 무거운 펄 속에 점점 깊게 박히면서 한승호의 몸이 기우뚱하게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한승호가 중심을 잡으려 팔에 힘을 주지만 휠체어는 무정하게 갯벌 속으로 파고들 뿐입니다. 안 돼, 여기서 죽을 수는 없어. 어떻게든 살아야 해. 이대로 한진호 좋은 일만 시킬 수는 없단 말이야. 한승호가 휠체어 모서리에 손목을 거칠게 비벼가며 자신을 묶고 있던 밧줄을 이빨로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터져 피가 흐르고 비릿한 흙내음이 입안을 가득 채우지만 한승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결박이 풀리자 한승우가 휠체어에서 구르듯 떨어져 진흙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한승우가 감각 없는 두 다리를 진흙 속에 질질 끌며 양팔의 힘으로 육지를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죠. 손톱 아래로 날카로운 조개껍데기 조각들이 박히고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질척이는 펄은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한승호의 몸을 아래로 끌어당겼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살 수 있어. 포기하면 안 돼. 한승우가 진흙범벅이 된 얼굴로 멀어져 가는 육지의 실루엣을 향해 짐승 같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팔꿈치까지 깊숙이 빠지는 진흙 속에서 한승우는 온 힘을 다해 상체를 밀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나아갈수록 진흙은 더 깊어졌고 한승호의 체력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는군요. 어느새 발치까지 다가온 바닷물이 무서운 속도로 한승호의 하반신을 적시기 시작합니다. 밀물이 차오르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순식간에 수위가 높아지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이 넓은 갯벌은 거대한 바다 밑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한편 어둠 속에서 서혜수가 손전등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갯벌을 걸어오고 있네요. 서혜수가 허리를 숙여 진흙 속에 숨은 낙지를 찾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약간 마련하려면 오늘 꼭 많이 잡아야 하는데 물이 차는 속도가 예사롭지 않네. 서둘러야겠어. 서혜수가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피던 중 멀리 갯벌 한복판에서 꿈틀거리는 검은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혜수가 눈을 가늘게 뜨며 손전등 불빛을 그쪽으로 비추었습니다. 어머나, 저게 뭐야? 멧돼지인가? 아니면 큰 바다표범인가? 서혜수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서둘러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것이 진흙에 파묻혀 허우적거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지자 서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미 밀려들어온 바닷물이 한승호의 발바닥을 치고 있었고 얕은 파도가 칠 때마다 한승호의 얼굴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서혜수가 진흙 범벅이 된 채 포복 자세로 엎드려 있는 한승호를 발견하고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세상에, 사람 살려. 거기 누구 있어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서혜수가 달려갔을 때 한승호는 이미 가슴까지 진흙과 바닷물 속에 파묻혀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서혜수가 다급하게 한승호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물이 너무 빨리 들어오잖아요. 제 손 꽉 잡으세요. 한승우가 희미하게 눈을 뜨며 서혜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살려줘. 다리가 안 움직여. 서혜수가 한승우의 무거운 몸을 지탱하며 갯벌 바닥에 발을 단단히 딛고 버텼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여기서 꼭 꺼내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당깁니다. 서혜수가 자신의 몸바구니를 지탱하던 튼튼한 밧줄을 풀어 한승호의 몸에 감았습니다. 밀물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자 서혜수의 마음은 더욱 급해졌습니다. 서혜수가 이빨을 악물고 온 체중을 뒤로 실어 밧줄을 잡아당겼습니다. 으아, 제발, 나와라. 나오란 말이야. 서혜수의 얼굴에 핏대가 서고 손바닥이 밧줄에 쓸려 발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펄의 강력한 흡입력 때문에 한승호의 몸은 좀처럼 빠져나오지 않았거든요. 서혜수가 포기하지 않고 갯벌 위에 널브러진 판자를 가져와 지렛대처럼 이용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당신 죽게 안 둬요. 우리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사람 목숨이 그렇게 가벼운 줄 알아요. 서혜수가 사력을 다해 판자를 누르며 밧줄을 당기자 마침내 쩍 하는 소리와 함께 한승호의 하체가
진흙에서 뽑혀 나왔습니다. 서혜수가 진흙투성이가 된 한승호를 자신의 등 위로 짊어지고 펄 위를 기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이제 다 왔어요. 내가 육지까지 꼭 데려다 줄게요. 서혜수가 자신의 장화마저 진흙 속에 버려둔 채 맨발로 날카로운 조개 껍데기를 밟으며 나아갔습니다. 발바닥이 찢어지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서혜수는 한승호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미 갯벌은 바닷물로 가득 찼고 서혜수는 목까지 차오르는 물을 헤치며 필사적으로 육지를 향했습니다. 한승호는 서혜수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온기에 의지하며 간신히 정신줄을 붙잡았습니다. 서혜수가 사투 끝에 갯벌 경계의 마른 땅 위에 한승호를 눕히는데 성공했습니다. 서혜수가 흙투성이가 된 한승호의 얼굴을 옷소매로 닦아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살았어요. 당신 살았다고요. 정신이 좀 들어요? 한승호가 진흙 섞인 침을 뱉어내며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이름이 뭐야? 서혜수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한승호의 곁에 주저앉았습니다. 통성명은 나중에 하고 일단 기운부터 차려요. 이런 곳에서 뭐 하다가 이 꼴이 된 거예요? 서혜수가 정신을 잃어가는 한승호를 보며 다급히 갯벌 입구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기서 우리 집까지는 한참인데 이 무거운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간담? 서혜수가 무언가 생각난 듯 무릎을 탁 치며 갯벌 입구 전신주 옆으로 전력 질주했습니다. 그곳에는 서혜수가 평소에 조개 망태기를 실어 나를 때 쓰는 낡고 녹슨 리어카가 세워져 있었거든요. 서혜수가 리어카를 끌고 와 한승호의 옆에 바짝 붙여 세웠습니다. 자, 조금만 힘내봐요. 여기 위로 올라타야 집에 갈 수 있어요. 서혜수가 한승호의 상체를 껴안아 들어 올리며 리어카 위로 굴리듯 실어 올렸습니다. 한승호의 무거운 몸이 리어카에 실리자 서혜수의 가녀린 팔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서혜수가 리어카 손잡이를 꽉 쥐고 허리를 숙여 힘껏 앞으로 끌었습니다. 으라차, 가자, 조금만 더 힘내자. 서혜수의 발등 위로 핏줄이 서고 비탈진 흙길을 오를 때마다 리어카 바퀴가 덜컹거렸습니다. 한승호는 리어카의 딱딱한 바닥에서 전해지는 진동을 느끼며 서혜수의 뒷모습을 흐릿하게 바라보았죠. 서혜수의 목덜미를 타고 흐르는 땀방울이 달빛에 반짝이며 승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둠을 뚫고 도착한 서혜수의 집은 작고 허름했지만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서혜수가 조심스럽게 한승호를 방 안에 눕히고 젖은 옷을 가위로 잘라냈습니다. 서혜수가 따뜻한 물을 대야에 받아와 한승호의 온몸에 박힌 진흙과 모래를 닦아냈습니다. 다리가 전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사고가 난 건가 보네. 가엾어라. 서혜수가 한승호의 하얀 피부 위에 남은 상처들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승호는 서혜수의 부드러운 손길을 느끼며 태어나서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서혜수가 낡았지만 깨끗한 이불을 덮어주며 한승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푹 자요. 내가 옆에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그 순간 한승호는 본능적으로 서혜수의 따뜻한 손을 당겨와 꼭 잡았습니다. 누군가의 체온에 의지해야만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죠. 해수의 체온을 느끼며 승호는 서서히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해수가 오랜 시간 승호의 곁을 지키며 수건을 적셔 열을 내려주었죠. 어느덧 창밖으로 푸른 새벽빛이 스며들며 무레도의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해수가 승호의 바지 주머니에서 나온 망가진 물건들을 정리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생긴 사람이 어쩌다 그 죽음의 늪에 빠진 걸까? 참 모를 일이네.
해수가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며 승호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만난 두 사람의 구원 같은 서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아침 햇살이 먼지 섞인 공기를 타고 낡은 목조가옥의 창틈으로 길게 스며듭니다. 방 안에는 비릿한 바다 내음과 눅눅한 이불의 냄새가 뒤섞여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네요. 한승호가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리며 천장에 붙은 신문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서혜수가 한승호의 머리맡에 앉아 젖은 수건으로 그의 마른 다리를 정성껏 닦아내고 있군요. 정신이 좀 들어요? 어제는 정말 죽다 살아난 줄 알라고요. 승호가 쏘스라치게 놀라며 혜수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너도 그놈이 보낸 거야? 내 다리를 이렇게 만들고 또 뭘 뺏으려고. 여긴 어디야? 혜수가 대야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한심하다는 듯 승호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살려줬더니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소리부터 지르네. 여기는 무레도라는 섬이고 여긴 우리 집이에요. 기억 안 나요? 한승호가 주머니를 뒤적이며 다급하게 주위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내 핸드폰 어디 있어? 당장 서울로 전화해야 하니까 전화기 좀 내놓으라고. 서혜수가 쌀독에서 젖은 핸드폰을 꺼내 보여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이 비싼 기계는 바닷물을 잔뜩 먹어서 이미 먹통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 섬은 해무만 끼면 기지국도 안 잡히는 오지라서 전화 같은 건 꿈도 꾸지 마세요. 승호가 머리를 감싸쥐며 절망적인 표정으로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럼 내 손목에 있던 시계는? 그건 어디 갔어? 당장 내놔. 혜수가 방 한쪽에 놓인 비상약 상자를 가리키며 아주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거 읍내 전당포에 맡겨서 당신 치료할 약이랑 쌀 좀 샀어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깟 시계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한승호가 눈을 부릅뜨며 서혜수의 어깨를 잡을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시계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당신 평생 조객해도 못 사는 물건이야. 내 허락도 없이 남의 물건에 손을 대다니 당신 도둑 아니야? 서혜수가 한승호의 뺨을 가볍게 툭 치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그릇을 그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도둑? 생명의 은인한테 말이 좀 심하네. 죽다 살아난 주제에 입만 살아서는. 일단 이거 마시고 기운이나 차려요. 굶어 죽고 싶지 않으면 말이죠. 한승호가 억울함에 치를 떨었지만 서혜수의 단호한 눈빛에 눌려 입을 꾹 다물고 말았습니다. 이때 마당 쪽에서 누군가 기웃거리며 방 안을 엿보는 그림자가 비치네요. 마을의 최씨 아저씨가 담벼락에 몸을 숨긴 채 예리한 눈초리로 혜수의 집안을 유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한승호가 창밖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몸을 낮추며 서혜수의 옷자락을 급히 붙잡았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나를 찾으러 온 놈들인가? 제발 나를 숨겨줘. 제발 부탁이야. 서혜수가 창문을 닫으며 한승호의 차갑게 떨리는 손을 잠시 잡아주었습니다. 저 아저씨는 그냥 동네 최씨 아저씨예요. 근데 당신 대체 밖에서 무슨 큰 사고를 치고 온 거예요? 한승호가 입술을 세게 깨물며 바닥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어. 하지만 내가 살아있다는 게 알려지면 당신도 위험해져. 나중에 보상은 얼마든지 할 테니 제발 나를 숨겨줘. 서혜수가 잠시 고민하더니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옷가지를 꺼내 한승호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부터 당신은 내 먼 친척 오빠예요. 어릴 때 사고로 머리를 좀 다쳐서 여기 요양 온 걸로 할 테니까 바보 흉내라도 내라고요. 알겠어요? 한승호가 굴욕적인 제안에 인상을 찌푸렸지만 살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마을 이장이 커다란 옥수수 바구니를 들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혜수야, 집에 있어? 요새 낙지도 안 잡히는데 고생이 많다. 서혜수가 마당으로 나가 이장을 반갑게 맞이하며 넉살 좋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장님, 어서 오세요. 마침 친척 오빠가 몸이 안 좋아서 요양을 좀 왔거든요. 이장이 방 안을 들여다보며 한승우를 신기한 듯 쳐다보았습니다. 눈치를 보던 한승우는 잽싸게 입술을 약간 벌리고 초점을 흐리며 어설프게 바보 같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이장이 옥수수를 건네며 한승우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허허, 잘생긴 청년이 참 안타깝구먼. 물에도 공기가 좋으니 여기서 푹 쉬면 금방 나을 거야. 기운 내게 나. 이장이 돌아가자 한승우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방 문 너머로 혜수의 어머니가 가쁘게 기침을 하며 물을 찾는 소리가 들려오네요. 서혜수가 서둘러 물을 떠다 어머니의 등을 정성껏 두드려 주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참아. 조만간 약도 더 사오고 투석도 받으러 가자. 알았지? 어머니가 혜수의 거친 손을 잡으며 미안한 듯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었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딸이 고생이 많지. 그냥 나 같은 건 버리고 너라도 편하게 살지 그랬어. 한승우가 열린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돈밖에 모르던 한진호와 자신만 생각하던 재벌가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른 풍경이었거든요. 서혜수가 방으로 돌아와 한승호의 다리 근육을 아주 강하게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뭐 하는 짓이야? 아프다고. 한승호가 비명을 지르며 서혜수의 손을 세차게 밀쳐냈습니다. 서혜수가 지지 않고 한승호의 무릎 부분을 다시 한번 꾹 눌렀습니다. 아프다고요? 감각이 아예 없는 건 아니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서혜수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낡은 재활치료 서적들을 꺼내 펼쳤습니다. 나 사실 재활치료사가 꿈이었거든요. 엄마 병원비 때문에 포기했지만 당신 다리 내가 꼭 고쳐줄게요. 내 자존심을 걸고 말이죠. 한승우가 비웃음 섞인 말투로 서혜수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최고급 병원 의사들도 포기한 다리야. 당신 같은 시골 처녀가 뭘 안다고 고치겠다는 거야? 서혜수가 승우의 지팡이를 대신할 튼튼한 나무 막대기를 가져와 그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병원 사람들은 당신 의지까지는 못 고치잖아요. 내일부터 당장 갯벌 모래사장에서 훈련 시작할 거니까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요. 도망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어느덧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작은 등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한승우가 창밖으로 들려오는 철썩이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나지막하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 나 같으면 진작에 다 포기했을 텐데. 서혜수가 조개 껍데기를 다듬던 손을 멈추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죠? 근데 저 바다가 내일은 또 다른 걸 줄지도 모르잖아요. 당신도 이제 그만 과거는 잊고 내일을 생각해요. 죽으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한승우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따스한 위로에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려하고 차가운 서울의 대저택보다 이 좁고 허름한 방이 훨씬 안전하게 느껴졌거든요. 서혜수가 이불을 펴주며 한승우의 어깨를 가볍게 툭 쳤습니다. 자, 이제 그만 자요. 내일은 오늘보다 수백 배는 더 힘들 테니까. 한승우는 서혜수의 투박한 친절 속에 담긴 진심을 느끼며 깊은 잠을 청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물에도의 거친 파도 소리가 밤새도록 두 사람의 작은 안식처를 지켜주고 있었죠.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인연이 그렇게 조용히 무르익어 가고 있었습니다. 고요하던 물에도 마을 어귀의 흙먼지를 자욱하게 일으키며 검은색 고급 세단 3대가 멈춰 섰습니다. 평생 경운기 소리나 들으며 살던 동네 사람들이 일손을 멈추고 웅성거리며 구경을 나왔네요. 박 실장이 차에서 내려 선글라스를 벗더니 차가운 눈빛으로 이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종된 친척분을 찾고 있는데 최근 이 마을에 들어온 외지인이 있는지 알고 싶군요. 이장이 머리를 극적이며 박 실장의 명함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글쎄요, 우리 마을은 워낙 구석진 곳이라 사람이 잘 안 들어오는데 무슨 일이신지? 박 실장 뒤에 서 있던 용역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마을 골목길을 훑어보기 시작했죠. 마을 주민 최 씨가 박 실장 옆으로 슬쩍 다가오더니 해수의 집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끝집 해수네 집에 웬 젊은 놈이 하나 들어와 있긴 한데 머리를 다쳤는지 좀 모자라 보이더라고요. 박 실장이 눈을 가늘게 뜨며 최 씨가 가리킨 곳을 향해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편 마당에서 빨래를 걷던 서혜수는 담장 너머로 보이는 검은 양복 무리를 보고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서혜수가 방 안으로 급히 뛰어들어가 누워있던 한승호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한승호 씨, 빨리 일어나요. 지금 그쪽 찾는 사람들이 마을에 들이닥쳤다고요. 한승호가 깜짝 놀라며 상체를 일으키더니 창밖을 살피고는 안색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박 실장, 한진호가 보낸 사냥개야. 벌써 여기까지 찾아낼 줄은 몰랐는데. 한승호가 떨리는 손으로 서혜수의 소매를 붙잡으며 간절하게 눈을 맞추었습니다. 제발 나 좀 살려줘. 지금 잡히면 난 저들 손에 또 죽어. 어디든 좋으니 숨겨달란 말이야. 서혜수가 한승호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으며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요. 내가 죽게 안 둬요. 저기 장독대 뒤에 지하 저장고가 있으니까 그리로 들어가요. 해수가 승호를 질질 끌고 뒷마당 구석에 있는 낡은 옹기들 사이 밀실로 안내했습니다. 승호가 좁고 어두운 저장고 안으로 몸을 숨기자 해수가 커다란 옹기를 옮겨 입구를 막았죠. 내가 부를 때까지 절대 나오지 마요. 숨소리도 내면 안 돼요. 알겠어요? 서혜수가 서둘러 마당으로 돌아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대야에 물을 받아 생선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박 실장이 마당으로 들어와 구두 굽소리를 내며 서혜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잠깐 실례하죠. 여기 요양 온 남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서혜수가 칼로 생선배를 가르며 아주 태연한 표정으로 박 실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남자가 아니라 우리 먼 친척 오빠예요. 사고로 바보가 돼서 여기서 쉬고 있는데 왜들 난리예요? 박 실장이 서혜수의 대답을 무시한 채 방문을 발로 툭 차서 열고 안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 오빠라는 사람 지금 어디 갔습니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는데요. 서혜수가 벌떡 일어나 박 실장의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의 집 방을 허락도 없이 열어젖히다니 예의가 없어도 너무 없으시네. 오빠는 아침 일찍 산책하러 갔어요. 박 실장이 마당 구석구석을 살피던 중 발밑에 떨어진 작은 단추 하나를 발견하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박 실장이 단추를 집어들며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옷에 달리는 단추가 아닙니다. 영국제 맞춤 정장에나 들어가는 물건인데 서혜수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오히려 더 당당하게 눈바람을 일으키며 맞섰습니다. 그게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바다에서 떠내려온 쓰레기일지도 모르지. 당장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박 실장이 서혜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부하들에게 손짓하며 마당을 나갔습니다. 박 실장이 대문 밖에서 전화를 거는 소리가 저장고 안에 숨어있던 한승호의 귀에 선명하게 들려왔죠. 예, 사장님. 박 실장입니다. 아직 놈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흔적을 찾았습니다. 살아있다면 여기서 확실히 처리하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진호의 비릿한 웃음소리와 함께 승호의 비서 민기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박 실장님, 사장님 지시대로 실종 신고는 이미 완료했으니 부담 갖지 말고 일 처리하세요. 한승호는 어둠 속에서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배신감에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자신의 비서, 민기까지 한패였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거든요. 박 실장 무리가 멀어지자 서혜수가 서둘러 저장고 문을 열고 한승호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한승호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서혜수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나를 도와줘.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 줄게. 돈, 명예, 다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나 좀 살려줘. 서혜수가 한승호의 흙투성이가 된 얼굴을 닦아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대신 당신, 나랑 약속 하나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걷겠다고 말이죠. 승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혜수를 바라보자 혜수가 그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이 다시 걸어야 저 나쁜 인간들을 이길 수 있잖아요. 그게 내 조건이에요. 할 수 있겠어요? 승호가 혜수의 단단한 눈빛을 보며 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할게. 다시 일어나서 저놈들 앞에 당당히 서겠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당신만 믿을게. 서혜수가 승호를 부축해 방으로 옮기며 마당에 흩어진 흔적들을 꼼꼼히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여전히 검은 차들이 감시하듯 서 있었고 무레도의 공기는 평소보다 무겁게 가라앉았네요. 승호는 이제 단순히 숨어 지내는 도망자가 아니라 목숨을 건 싸움을 준비하는 투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혜수는 그런 승호의 곁에서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기로 마음먹었죠. 어둠이 깔린 방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숨소리에 의지하며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복수를 향한 뜨거운 열망과 이름 모를 연민이 뒤섞인 무레도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뒷마당에서 서혜수가 낡은 빨래 건조대 기둥을 망치로 힘차게 두들겨 박으며 서 있습니다. 혜수는 땀방울을 훔치며 튼튼한 나무 지지대를 덧대어 수제 평행봉을 완성하고는 리어카에 앉아있던 한승호를 불러냈죠. 리어카에 무력하게 앉아있던 승호가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그 허술한 장비를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서혜수 씨, 정말 제정신입니까? 고작 이런 나무 막대기 몇 개로 나를 다시 걷게 하겠다는 거예요? 서혜수가 망치를 내려놓고 한승호의 팔을 잡아 평행봉 쪽으로 강하게 끌어당기며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정신이니까 이러는 거예요. 저 나쁜 인간들한테 복수하고 싶다고 밤마다 잠꼬대까지 하잖아요. 그럼 일단 서야 뭐라도 할 거 아니에요. 승호가 떨리는 팔로 기둥을 붙잡고 겨우 상체를 일으켰지만 하반신은 맥없이 털썩 바닥으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안 된다니까요. 서울대 병원 박사들도 고개를 저은 달이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합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서혜수가 주저앉은 한승호의 허리를 뒤에서 껴안아 억지로 들어올리며 이를 악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양반들이 포기한 거지. 내가 포기한 거 아니잖아요. 자, 다시 한번 팔에 힘줘요. 한승호 씨, 당신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순간 승호의 귓가에 한진호의 환청이 들려왔습니다. 그건 내 철저한 계획이었어. 네 놈을 아주 깔끔하게 저 세상으로 보내버리려고 했는데
네 목숨이 질긴 건지 다리만 병신이 됐지 뭐야. 한승우가 환청을 털어버리듯 고개를 젓고 비명을 지르며 다시 기둥을 움켜쥐었습니다. 이번에는 덜덜 떨리는 두 다리에 아주 미세한 긴장감이 실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마에 굵은 핏대가 선 한승우가 땀 범벅이 된 채 서혜수를 돌아보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죠. 당신 정말 지독한 여자군요. 사람을 이렇게까지 잡아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서혜수가 수건을 가져와 한승우의 얼굴에 묻은 흙을 닦아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독해야 살아남는 곳이니까요. 자, 여기서 쉴 생각 마세요. 이번에는 저기 갯벌 모래사장까지 가서 연습할 거거든요. 두 사람은 매일 아침 갯벌의 단단한 모래 위에서 피를 토하는 듯한 재활 훈련을 멈추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승우가 중심을 잃고 쓰러질 때마다 혜수는 자신의 가녀린 어깨를 내어주며 승우의 무게를 온몸으로 받아냈죠. 훈련이 끝난 어느 날 오후 두 사람은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리는 해변가 바위에 나란히 앉아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승우가 거칠어진 자신의 손바닥과 흙투성이가 된 다리를 내려다보며 나지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혜수 씨는 왜 그렇게 치료에 집착하는 겁니까? 그냥 조개만 캐고 살아도 남들처럼 살 수 있잖아요. 서혜수가 먼 수평선을 바라보며 무릎을 가슴팍으로 끌어안고 쓸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엄마, 나 때문에 치료식이 놓쳐서 저렇게 된 거거든요. 돈만 있었어도 내가 공부해서 직접 고쳤을 텐데 그게 평생 한이 되네요. 서혜수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본 승우가 처음으로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혜수의 거친 손등 위에 슬그머니 손을 올렸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그런 사정이 있는 줄도 모르고 함부로 말을 내뱉었네요. 당신 꿈 내가 반드시 다시 찾게 해줄게요. 서혜수가 고개를 저으며 한승우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고는 짐짓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꿈보다 당신 다리가 먼저예요. 당신이 똑바로 서야 우리 엄마 병원비도 갚고 복수도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다음 날 오후 마을 아이들이 승우의 휠체어를 끌고 마당으로 달려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제 저녁 혜수가 마을 회관에 있던 안스는 휠체어를 가지고 온 것이었죠. 우와, 이 의자는 바퀴가 엄청 커요. 아저씨, 이거 한 번만 타고 마당 한 바퀴만 돌아봐도 돼요? 승우가 처음에는 귀찮은 듯 인상을 썼지만 해맑게 웃는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에 자기도 모르게 껄껄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갓 찐 뜨거운 감자를 들고 와 승우의 입에 넣어주며 다정한 눈빛으로 한마디 건넸습니다. 잘생긴 청년이 고생이 많구먼. 이거 먹고 얼른 일어나서 우리 혜수랑 같이 장 구경도 가고 그래야지. 승우는 평생 받아보지 못한 소박하고 따뜻한 호의에 가슴 한구석이 뜨겁게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돈과 권력만을 위해 서로를 헐뜯던 서울의 삶보다 감자 한 알도 나눠 먹는 이 마을의 일상이 훨씬 귀하게 느껴졌거든요. 훈련 중간중간 승우는 혜수의 도움을 받아 마을 통신소 창고에 버려진 낡은 안테나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전선 연결만 다시 제대로 해도 신호를 잡을 수 있겠어요. 서혜수 씨, 저기 구석에 있는 공구함 좀 가져다 주세요. 승우가 타고난 명석한 두뇌를 발휘해 노후된 무전기를 수리하자 지직거리는 소음 너머로 희미한 신호가 잡혔습니다. 승우는 특정 시간에만 간신히 작동하는 초단파 무전기를 통해 서울에 있는 유일한 충복에게 짧은 암호를 송신했죠. 나 살아있다. 여기는 물에도. 당장 긴급 의약품이 필요하다. 좌표 확인 후 드론으로 투하해라. 그날 밤
검은 바다 하늘 위로 아주 작은 불빛 하나가 소리 없이 다가와 해변가 백사장 위에 상자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해수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가 상자를 열어보니 거기에는 해수의 어머니를 위한 최신 의약품과 영양제가 가득 들어 있었네요. 해수가 약통을 품에 꼭 안고 엉엉 울며 한승호에게 달려가 그를 있는 힘껏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한승호 씨. 우리 엄마 약 가져다 줘서 정말 고마워요. 승호가 해수의 등을 조심스럽게 토닥이며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 천천히 다 돌려줄 테니까 너무 울지 말아요. 서혜수 씨는 웃는 게 훨씬 예쁘거든요. 기쁨도 잠시 해수가 승호의 다리를 마사지하던 중 갑자기 동작을 멈추고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한승호 씨, 방금 봤어요? 세상에, 이것 좀 봐요. 발가락. 당신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움직였어요. 승호가 자기 눈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멍한 표정으로 자신의 오른쪽 발끝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승호가 온 신경을 집중하자 마비되어 감각조차 없던 엄지발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까딱이며 움직였습니다. 승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해수의 손을 꽉 잡으며 그동안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냈습니다. 움직여요. 정말로 움직여요. 나 이제 살 수 있는 거죠? 해수 씨, 나 다시 걸어서 저놈들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서혜수가 한승호의 젖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함께 울면서도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당연하죠. 내 말이 맞았잖아요. 당신은 반드시 다시 일어설 사람이라고요. 내가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절망뿐이었던 차가운 갯벌 위에 희망이라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이 믿기지 않는 변화에 감사하며 밤새도록 기쁨의 눈물을 쏟아냈죠. 무레도의 어두운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듯 유난히 밝고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해수가 승호의 발가락을 다시 한번 어루만지며 수건으로 발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진짜 지옥 훈련 시작이에요. 각오 단단히 해야 할걸요? 승호가 눈물을 닦으며 해수의 손을 고쳐 잡고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얼마든지 견디겠습니다. 서혜수 씨가 내 곁에 있다면 죽을 힘을 다해서라도 다시 일어서고 말 겁니다. 밤바다의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의 약속을 증명하듯 더욱 힘차게 들려오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무레도의 새벽은 한승호의 비명과 서혜수의 거친 숨소리로 가득 차 있었죠. 드디어 무레도 마을 전체가 만선 축제를 알리는 오색 깃발로 화려하게 물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해수가 마당에서 잔치에 쓸 나무를 다듬다가 방문을 열고 나오는 승호를 보고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멈춰 섰습니다. 승호가 목발에 의지한 채 제 힘으로 문턱을 넘어 마당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거든요. 목발 손잡이를 움켜쥔 승호의 손등 위로 굵은 핏줄이 툭툭 붉어졌고 지탱하고 선 두 다리는 마치 금방이라도 꺾일 듯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승호는 목발 끝에 온 체중을 실은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아주 위태롭고 힘들게 서 있는 모습이었죠. 해수가 입을 틀어막고 눈시울을 붉히며 승호에게 달려가 팔을 붙잡았습니다. 승호 씨, 정말 혼자서 나온 거예요? 목발만 짚고 여기까지 걸어온 거냐고요. 승호가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닦으며 해수를 향해 환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해수 네가 지난 석 달 동안 나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덕분이지. 나 약속 지켰어. 내 발로 직접 걷겠다고 한 약속 말이야.
해수가 승호의 단단해진 팔뚝을 만져보며 아이처럼 엉엉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요, 승호 씨. 정말 포기하지 않고 견뎌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는 당신이 해낼 줄 알았어. 승호가 목발 손잡이에 잠시 손을 떼고 해수의 젖은 뺨을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울지 마. 오늘은 기쁜 날이잖아. 내가 다시 선 건 해순이가 내 곁에 있어줬기 때문이야. 마을 사람들이 해순의 마당으로 하나둘 몰려와 양쪽에 목발을 짚고 서 있는 한승호를 보고 손뼉을 치며 환호했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막걸리 병을 높이 들고 한승호의 어깨를 툭툭 치며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죠. 허허, 우리 무래도의 바보 총각이 드디어 일어났구먼. 이건 정말 조상님이 도우신 기적이야, 기적. 이웃집 아주머니가 승호의 손을 잡으며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이렇게 잘생긴 양반이 걷지도 못해서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데 이제 우리 해수랑 같이 꽃길만 걸으면 되겠네. 안 그래요? 승호는 평생 받아본 수많은 상장과 트로피보다 마을 사람들의 이 투박한 칭찬이 훨씬 가슴 벅차게 느껴졌습니다. 승호는 이장이 건네는 막걸리 잔을 두 손으로 받아들이켜며 가슴속까지 시원해지는 기분을 느꼈거든요. 감사합니다, 이장님.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저를 가족처럼 돌봐주신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해수가 마을 사람들에게 부침개를 권하며 승호의 곁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집에서 잔치예요. 제가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으니까 다들 드시고 가세요. 축제가 한창 무르익고 박 실장의 감시원들이 막걸리에 취해 경계를 늦춘 틈을 타 한승호가 서해수에게 조용히 눈짓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마을 뒤편 해식 동굴로 은밀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승호가 동굴 구석 바위 틈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낡은 휠체어 앞에 서서 지팡이 끝으로 프레임을 강하게 내리쳤죠. 툭 소리와 함께 프레임 안쪽 비밀 공간에서 얇은 플라스틱 재질의 보안 카드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해수가 카드를 집어들고 신기한 듯 요리조리 살피며 승호에게 물었습니다. 이 작은 카드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이걸로 정말 나쁜 놈들을 이길 수 있는 거냐고요. 승호가 카드를 조심스럽게 건네받아 주머니에 넣으며 해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카드가 아니야. 한진호가 빼앗아간 내 인생과 경영권을 되찾아올 유일한 열쇠거든. 이제 곧 반격이 시작될 거야. 두 사람은 마을 통신소 뒷방에 숨어 승호가 미리 수리해둔 비상 단말기에 카드를 꽂았습니다. 승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정광석화처럼 움직이며 복잡한 보안 암호들을 입력해 나갔습니다. 한진호, 네가 호의호식하는 꼴은 오늘까지만 봐주지. 이제 네 이름으로 된 모든 계좌가 멈출 거야. 모니터에 접속 성공이라는 초록색 글자가 뜨자 한승호가 주먹을 불끈 쥐며 통쾌한 미소를 지었죠. 해수야, 됐어. 이제 한진호의 자금줄을 묶어버렸어. 이제부터는 저놈들이 도망갈 차례야. 서해수는 어려운 내용은 잘 몰랐지만 승호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승호 씨가 똑똑한 사람인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나는 당신이 꼭 승리할 거라고 믿어요. 밤이 깊어지자 축제의 불꽃놀이가 무래도의 까만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광장에서는 풍악 소리에 맞춰 사람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며 만선을 기원하고 있었습니다. 승호가 지팡이를 잠시 내려놓고 해수의 허리를 감싸며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해수야, 나랑 같이 춤추지 않을래? 오늘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가 되고 싶어.
해수가 부끄러운 듯 승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그의 발걸음에 맞춰 몸을 흔들었습니다. 사람들 다 보는데 부끄럽게 왜 그래요? 그래도 승호 씨랑 이렇게 마주보고 서서 춤추니까 정말 꿈만 같아요. 승호가 해수의 귓가에 대고 나직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꿈이 아니야. 앞으로 우리가 함께할 현실이야. 서해수,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승호가 주머니에서 낮에 갯벌에서 몰래 주워 밤새 정성껏 다듬은 조개 껍데기 반지를 꺼냈습니다. 승호가 해수의 약지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진심을 전했죠. 해수야, 화려한 다이아몬드보다 이 반지가 내 마음에는 수천 배 더 소중해. 나랑 평생 함께 해줄래? 해수가 반짝이는 조개 반지를 내려다보며 승호의 목을 껴안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디든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따라갈게요. 대신 나 버리고 혼자 도망가면 절대 안 돼요. 알았죠? 승호가 해수의 손을 고쳐 잡으며 수평선 너머의 불빛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면 버렸지. 당신은 절대 안 놓아. 이제 내가 당신과 당신 어머니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게. 두 사람이 별빛 아래서 조용히 입을 맞추는 순간 저 멀리 어둠 속에서 최 씨 할아버지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 씨 할아버지가 품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며 비열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박 실장님, 지금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그 다리 병신이었던 놈이 지금 멀쩡하게 걷고 있다니까요. 전화기 너머로 박 실장의 차가운 명령이 들려오자 최 씨의 눈에 탐욕스러운 빛이 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진호 사장님께도 바로 보고해 주십시오. 제가 계속 감시하고 있겠습니다. 한진호가 이끄는 거대한 어둠의 그림자가 무레도를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두 사람은 아직 모르고 있네요. 가장 찬란하고 행복했던 축제의 밤은 그렇게 서서히 위태로운 긴장감을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한승호는 해수를 품에 안은 채 그녀가 꿈꾸던 재활병원의 청사진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잠시나마 평온을 맛보았습니다. 해수야, 서울로 돌아가면 제일 먼저 당신 어머니 병원부터 알아볼게. 당신 공부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줄게. 서해수가 승호의 가슴을 주먹으로 살짝 치며 장난스럽게 웃어 보였습니다. 돈 자랑은 나중에 하고요. 일단 나쁜 놈들부터 확실하게 혼내주세요. 알겠어요? 승호가 해수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떡하니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 내가 받은 것보다 수천 배는 더 아프게 돌려줄 거니까. 이제 한진호의 시대는 끝났어. 무레도의 거센 파도 소리가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듯 유난히 크게 들려오는 밤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에 묻혀 사라지고 어둠 속에서는 검은 배 한 척이 다가오고 있었죠. 기적 같은 회복과 짧았던 행복 뒤로 무서운 음모가 다시 한번 두 사람의 운명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축제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인 다음 날 오후 무레도의 하늘은 집어삼킬 듯한 보랏빛 먹구름으로 뒤덮이며 기분 나쁜 정적에 잠겼습니다. 기상청에서 보낸 긴급 태풍주의보 문자 알람이 마을 사람들의 휴대폰에서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선착장에는 낯선 쾌족선 한 대가 거센 집채만 한 파도를 가르며 정박했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수십 명이 배에서 쏟아져 나오더니 마을의 유일한 출입구인 선착장을 순식간에 점령하고 사람들의 통행을 막아세웠습니다. 한진호가 가죽 장갑을 팽팽하게 당겨 끼며 배에서 내려오더니 미리 마중 나와 있던 박 실장을 향해 비릿하고 잔인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박 실장,
내 동생 놈이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연극을 하고 있다면서요? 감히 내 돈줄을 건드리고 쥐새끼처럼 살아남아? 박 실장이 허리를 90도로 깊숙이 숙이며 마을 끝자락에 위태롭게 서 있는 서혜수의 집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예, 사장님. 지금 저 집 안에 숨어 있습니다. 지리를 잘 아는 주민 한 명을 이미 포섭해 두었으니 도망칠 구멍은 없습니다. 그 시각 서혜수의 집 마당에서는 최 씨 할아버지가 한진호의 용역들을 이끌고 낡은 담장을 무자비하게 허물며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최 씨가 방 안으로 거칠게 발을 들이밀며 누워있던 서혜수의 어머니를 짐짝처럼 일으켜 세우고는 쇳소리 섞인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혜수야, 네 오빠 어디 숨었어? 빨리 나오라고 해. 안 그러면 네 엄마 당장 끌고 가서 저 바다에 던져버릴 테니까. 방 안에서 승호의 다리를 마사지하던 혜수가 쏘스라치게 놀라며 최 씨의 팔목을 죽어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최 씨 할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에요? 우리 엄마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거 알면서 어떻게 이래요? 당장 이거 놓으라고요. 그때 한진호가 구두 굽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방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오더니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한승호를 보고 실성한 듯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한승호, 너 정말 걷는 거야? 그 갯벌 구덩이에서 살아남아서 제 발로 서 있단 말이지? 이야, 네 목숨줄 정말 끈질기구나. 한승호가 지팡이를 부러질 듯 꽉 쥐고 부르르 떨리는 다리에 온 힘을 주며 한진호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한진호, 네가 여기까지 직접 올 줄은 몰랐다. 당장 그 더러운 손 치우고 어머님은 건드리지 마. 우리 문제는 우리끼리 해결해. 한진호가 눈을 가늘게 뜨며 손가락을 튕기자 사내들이 혜수의 어머니를 강제로 끌고 마당으로 나가 검은 차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혜수의 어머니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딸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지만 용역들은 무자비하게 차 문을 쾅 닫아버렸죠. 한진호가 주머니에서 빳빳한 상속포기 각서와 경영권 양도 서류를 꺼내 한승호의 얼굴에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여기 서명해라. 그리고 저 바닷속으로 다시 들어가. 안 그러면 이 마을 수문을 열어서 통째로 수장시켜버릴 테니까 말이야. 한승호가 서류를 움켜쥐려던 순간 극심한 심리적 압박과 갑작스러운 긴장감에 다리 근육이 납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으며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석 달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쌓아온 근육들이 비명을 지르며 한승호의 하반신을 다시 무력하게 만들기 시작했네요. 안 돼. 이럴 때 왜? 제발 움직여라. 제발 한 번만 더 힘을 내란 말이야. 한승호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처참하게 고꾸라지자 한진호가 다가와 한승호의 등을 구두발로 사정없이 짓밟으며 뭉개버렸습니다. 그럼 그렇지. 네가 일어서 봤자 얼마나 서 있을 수 있겠냐? 이 쓸모없는 불구자 새끼야. 넌 평생 내 발바닥 밑에서 기어다녀야 할 운명이야. 서혜수가 한승호를 가로막으며 한진호의 바짓가랑이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울부짖으며 매달렸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이 사람 죽일 셈이에요? 우리 엄마라도 보내주란 말이에요.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이 악마 같은 인간아. 한진호가 귀찮다는 듯 서혜수를 발로 차서 멀리 밀어내자 서혜수가 갯벌 쪽 날카로운 돌담에 부딪히며 팔에 깊은 상처를 입고 쓰러졌습니다. 혜수야. 안 돼. 혜수야. 내 놈들 혜수 건드리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당장 그 손 떼. 한승호가 진흙바닥을 기어가며 서혜수에게 손을 뻗었지만 한진호는 그런 한승호를 비웃으며 젖은 머리채를 움켜쥐고 잡아 올렸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비바람이 광기 어린 기세로 몰아치더니 마을로 통하는 유일한 교량이 굉음과 함께 무너지며 마을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이때 최 씨 할아버지가 한승호의 옷주머니를 샅샅이 뒤져보한 카드와 위성 전화를 빼앗아 한진호에게 두 손으로 바쳤습니다. 사장님, 여기 있습니다. 이놈이 이걸로 서울이랑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영악한 놈이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진호가 위성 전화를 들여다보며 계좌 접속을 시도했지만 화면에는 붉은색 보안 잠금 표시만 깜빡거리며 열리지 않았죠. 이게 왜 안 열려? 비밀번호 뭐야? 당장 말해. 내 인내심 테스트하지 말고 입 열어. 한승호. 한진호가 이성을 잃고 품 안에서 권총을 꺼내 한승호의 관자놀이에 겨누며 갯벌 끝 낭떠러지로 그를 몰아세웠습니다. 번호 말 안 하면 네가 아끼는 저 계집애부터 저 바다에 던져버리겠다. 하나, 둘, 빨리 말하란 말이야. 해수가 용역들에게 붙잡힌 채 입술이 터지도록 깨물며 한승호를 향해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승호 씨, 절대 말하지 마요. 저 인간은 어차피 우리 다 죽일 놈이야. 내 걱정 말고 제발 버텨요. 밀물의 속도가 태풍과 겹쳐 무서운 기세로 차오르며 갯벌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죽음의 늪으로 변해갔습니다. 한승호는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자신의 무력한 다리를 원망하며 진흙바닥을 손톱이 다 빠지도록 긁어댔습니다. 하지만 용역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서해수의 공포에 질린 얼굴을 보는 순간 한승호의 눈빛이 서늘하고 차갑게 돌변했습니다. 한진호, 네가 감히 해수를 건드려? 내 놈은 오늘 제 발로 지옥에 가게 될 거야. 내 손으로 널 보낼 거니까. 한승호가 비명을 지르며 굳어버린 다리에 초인적인 정신력을 주입해 상체를 꼿꼿하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한승호의 몸속에서 뼈가 어긋나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한승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무레도의 해안가에서 두 형제의 처절하고도 비극적인 마지막 전쟁이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한진호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한승호는 서해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생명력을 쥐어짜 내어 마지막 도약을 준비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벼락이 내리치고 바다는 집어삼킬 듯 포효하며 두 사람의 운명을 거칠게 휘감아 돌았습니다. 박 실장, 저 계집애부터 바다에 던져. 한승호가 입을 열 때까지 하나씩 처리해. 한진호의 명령에 박 실장이 서해수의 등을 떠밀며 낭떠러지 끝으로 그녀를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멈춰. 한진호, 내가 암호를 말할게. 당장 그 손 멈추라고 소리쳤잖아. 한승호가 절규하며 다시 한번 진흙바닥을 짚고 후들거리는 다리로 일어서려 사투를 벌였습니다. 지팡이도 없이 오직 분노와 사랑의 힘으로 일어서려는 한승호의 모습은 처절하다 못해 보는 이의 심장을 찢어놓을 듯했죠. 한승호의 손바닥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한진호의 멱살을 잡을 기세로 눈을 부라렸습니다. 암호를 가르쳐주면 해수랑 어머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해. 니놈이 아직 사람이라면 약속하란 말이야. 한진호가 총구로 한승호의 턱을 들어 올리며 비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약속? 그래, 내 돈만 되찾으면 너희 같은 쓰레기들 목숨은 관심도 없어. 자, 어서 불어봐. 태풍의 중심이 다가오며 무레도의 바다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승호의 눈에는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대신 서해수를 지키겠다는 단호하고도 처절한 결의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한승호의 외침이 거친 파도 소리를 뚫고 길게 마을 전체로 울려 퍼졌습니다.
혜수야, 조금만 더 참아. 내가 당신 꼭 구할게.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나만 봐. 한승호가 휘청거리는 다리를 지탱하며 한진호의 귀에 입술을 바짝 가져다 대고 나지막하게 암호를 의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태풍의 굉음 속에서도 한진호의 고막을 찌르듯이 날카롭고 선명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한진호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순간 한승호의 손은 이미 한진호의 팔목을 쇠사슬처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무레도의 밤은 그렇게 피와 눈물 그리고 폭풍우가 뒤섞인 채 가장 잔인한 클라이맥스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교량 너머로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극한의 고립 상태에서 한승호는 이제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혜수와 어머니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한승호의 발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갯벌의 진동은 마치 그에게 힘을 보태려는 듯 강하게 요동치고 있었죠. 절망의 끝에서 한승호는 다시 한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사랑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승부를 던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진호의 비웃음 소리가 빗줄기에 섞여 흩어지고 두 남자의 그림자가 벼락 아래 길게 교차하며 비극적인 운명을 예고했습니다. 한진호의 총구가 한승호의 이마를 차갑게 짓누르고 거센 빗줄기가 두 형제의 사이를 가로막으며 쏟아져 내립니다. 한승호는 지팡이를 잡은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흐르고 두 다리는 금방이라도 꺾일 듯 후들후들 떨렸지만 결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한승호, 이 새끼야. 빨리 말해. 비밀번호가 뭐야? 내 인내심은 이미 한계다. 한진호가 광기에 어린 눈으로 소리치자 한승호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아주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형, 정말 알고 싶어? 그 암호가 형의 인생을 어떻게 끝낼지 말이야. 한진호가 코웃음을 치며 총구를 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헛소리 마. 네 놈이 죽으면 이 모든 건 내 차지가 된다. 자, 어서 불어. 한승호가 주변 갯벌의 지형과 밀려드는 물때를 살피더니 서혜수를 향해 눈짓을 보냈습니다. 혜수야, 지금이야. 내가 준 물건 꺼내. 그 순간 서혜수가 품 안에서 한승호가 미리 개조해 두었던 강력한 광섬유 조명탄을 터뜨렸습니다. 눈을 찌르는 강렬한 빛이 폭풍우 속을 가르자 용역들과 한진호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서혜수가 그 틈을 타 자신을 붙잡고 있던 사내의 팔을 물어뜯고 미리 숨겨둔 갈고리로 어머니가 갇힌 차 문을 박살냈죠. 엄마, 내 손 잡아. 빨리 나와. 서혜수가 어머니를 업고 바위 뒤로 몸을 숨기는 것과 동시에 한승호의 계획된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진호가 눈을 비비며 다시 총을 겨누려 발을 내디뎠을 때 그가 딛고 있던 갯벌이 갑자기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밑으로 꺼져 내려갔습니다. 한승호가 지난 석 달간 훈련하며 파악해둔 태풍 때만 형성되는 죽음의 펄 구역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발이 안 빠져. 박 실장, 뭐해, 당장 나를 끌어내. 한진호가 허우적거릴수록 갯벌의 압력은 더 강해졌고 순식간에 그의 허리까지 지늘기 차올랐습니다. 형이 말한 그 가문의 정통성이 형을 구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나를 버렸던 이곳에서 이제 형의 그 고귀한 핏줄은 진흙 속에 영원히 잠기게 될 거야. 한승호가 떨리는 다리를 지탱하며 한진호 앞에 우뚝 서서 바닥에 떨어진 보안 카드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형, 이 카드는 암호를 넣는 순간 형의 모든 범죄 증거를 세상에 생중계하게 설계되어 있어. 방금 형이 암호를 치려던 그 순간 이미 전송은 시작됐지. 한승호가 위성 전화 화면을 한진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HJ그룹 긴급 이사회 현장과 검찰청 취조실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떠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럴 리 없어. 내가 어떻게 쌓아 올린 자리인데. 한승호, 이 비열한 놈. 한진호가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화면 너머 이사들은 한진호의 해임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있었죠. 이때 태풍의 눈을 뚫고 한승호의 충복들이 이끄는 대형 구조 헬기가 굉음과 함께 해안가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헬기에서 쏟아져 나온 특공대원들이 전의를 상실한 용역들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한진호를 포위했습니다. 한진호 씨, 당신을 살인 미수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진흙 속에 처박힌 한진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자 한진호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발악했습니다. 이거 내가 HJ의 주인이야. 내가 곧 법이라고. 한승호, 니놈의 질긴 목숨줄을 반드시 끊어버릴 거야. 한승호는 비참하게 끌려가는 진흙범벅의 한진호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지탱하던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서혜수가 어머니를 안전한 구조보트에 태우고 달려와 주저앉은 한승호를 품에 꽉 안았습니다. 승호 씨,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죽는 줄 알았다고요. 서혜수의 눈물이 한승호의 뺨에 닿자 한승호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혜수야, 이제 정말 끝났어. 우리가 지켰어. 당신 꿈도, 당신 어머니도, 그리고 우리도. 한승호가 비서에게 지시하여 혜수의 어머니를 서울의 최고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했습니다. 송 비서, 어머니를 가장 먼저 모셔가. 내가 말한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을 거야. 송 비서가 절도 있게 고개를 숙이며 한승호의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회장님도 이동하셔야 합니다. 한승호가 서혜수의 손등에 묻은 거친 흙을 닦아주며 그녀를 먼저 헬기에 태웠습니다. 먼저 가 있어. 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입힌 피해 보상 문제를 마무리하고 곧 따라갈게. 이제 다시는 당신 혼자 두지 않아. 서혜수가 헬기에 오르며 한승호의 후들거리는 다리를 걱정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꼭 와야 해요. 알았죠? 태풍이 물러간 무레도의 새벽 하늘에 서서히 어둠이 걷히고 찬란한 푸른 빛이 스며들기 시작하네요. 한승호는 갯벌 위에 남겨진 낡은 휠체어를 보며 지난 석 달에 처절했던 시간들을 반추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건져준 여인과 그 여인을 위해 다시 일어섰던 그 위대한 사투 말이죠. 한승호는 지팡이를 짚고 우뚝 서서 멀어지는 헬기를 향해 작게 손을 흔들며 새로운 삶의 시작을 예고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이 전쟁이 마침내 정의와 사랑의 승리로 완벽하게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승호는 이제 경영권이나 돈보다 훨씬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마음 깊이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무레도의 거친 바다가 오늘따라 유난히 고요하고 평화롭게 느껴지는 찬란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승호는 마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피해 복구 지원을 약속했죠. 진정한 구원은 화려한 성곽이 아니라 서로의 손을 맞잡은 따뜻한 온기에서 온다는 사실을 승호는 깨달았습니다. 한승호의 발걸음은 이제 복수가 아닌 사랑과 치유를 향한 새로운 내일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쥔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그의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레도의 거친 파도 소리가 이제는 평화로운 자장가처럼 들리는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의 어느 화창한 오후입니다.
한진호가 저지른 모든 악행과 탐욕의 흔적은 이제 법의 엄중한 심판 아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물에도 마을 어귀에는 마을의 풍경과 조화를 이루는 번듯한 최신식 건물이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네요. 한승우가 사비를 털어 건립한 해수재활복지센터의 개원식이 열리는 날이라 조용하던 섬마을은 다시 한번 축제 분위기로 떠들썩하게 들썩이고 있습니다. 해수가 하얀 가운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센터 입구에서 귀빈들을 맞이하다가 저 멀리 선착장에서 내리는 승우를 발견하고는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갔습니다. 승우는 차에서 내려 투박한 나무 지팡이 하나에 의지한 채 제 힘으로 센터의 문턱을 넘어 마당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지팡이를 움켜쥔 승우의 오른손 등에는 푸른 핏줄이 툭툭 붉어져 있었고, 지탱하고 선 그의 두 다리는 마치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부들부들 후들거리며 떨리고 있었습니다. 승우는 지팡이 끝에 온 신경과 체중을 실은 채 상체를 거칠게 떨며 아주 위태롭고 힘들게 서 있는 모습이었죠. 해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으로 달려가 승우의 허리를 조심스럽게 부축하려 양손을 뻗었습니다. 승우 씨, 어머, 다리가 너무 떨리잖아요. 지팡이에만 의지해서 여기까지 걸어오는 건 아직 무리라니까요. 얼른 저한테 기대세요. 한승우가 입술을 꽉 깨물어 고통을 참아내며 후들거리는 다리에 다시 한번 초인적인 힘을 주어 서혜수의 손을 가만히 밀어냈습니다. 아니야, 혜수야. 나 정말 괜찮아. 이 지팡이가 부러질지언정 내 의지는 절대 꺾이지 않아. 오늘은 꼭 내 힘으로 이 센터의 마당을 횡단하고 싶었어. 당신과 내가 만든 이 기적의 땅을 말이야. 한승우가 다시 한 걸음을 내딛자 지팡이를 잡은 손이 눈에 띄게 파르르 떨리며 억눌린 신음이 그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서혜수가 안절부절 못하며 그의 곁에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못한 채 눈시울을 붉히며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땀 흐르는 것 좀 봐요, 승우 씨. 지팡이를 짚고 있는 팔 근육이 저렇게 비명을 지르는데 어떻게 괜찮다는 거예요? 제발 내 어깨라도 좀 빌려요. 응? 내 마음이 다 아파서 그래요. 한승우가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을 털어내며 다시 한번 다리를 후들후들 떨면서도 당당하게 고개를 들어 서혜수의 눈을 맞추었습니다. 혜수야, 이 떨림은 내가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야. 당신이 갯벌에서 나를 끌어올릴 때 느꼈던 그 절망적인 무게에 비하면 지금 이 다리의 떨림은 축복과도 같아. 나를 끝까지 믿어줘. 이장이 새 양복을 정갈하게 갖춰 입고 다가와 한승우의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두 손으로 소중하게 맞잡으며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허허, 한 회장님, 아니 우리 승우군. 지팡이 하나에 온몸을 싣고 서 있는 모습이 정말 눈물겹구먼. 저 후들거리는 다리가 바로 우리 무례도가 낳은 최고의 기적이야. 정말 장하네, 장해. 이웃집 아주머니들도 한승우의 주변을 에워싸며 연신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쳐내며 기뻐했습니다. 세상에 팔이랑 다리가 저렇게 사정없이 떨리는데도 입가에는 웃음이 가득하네. 우리 서혜수 선생 고생시킨 거 보답하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가 봐요. 정말 인간 승리라는 게 이런 거군요. 승우는 평생 받아본 그 어떤 명예로운 상보다 마을 사람들의 이 투박하고 진심 어린 칭찬이 훨씬 가슴 벅차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팡이를 짚은 제 손이 떨리는 만큼 제 심장도 여러분의 사랑에 뜨겁게 떨리고 있습니다. 무례도는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한 제 영혼의 고향입니다. 개원식 커팅식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승우는 혜수의 어머니가 계신 센터 내
최고의 VIP 병실로 아주 느릿하고 정성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해수의 어머니는 서울에서의 수술과 이곳에서의 꾸준한 재활 덕분에 이제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의 푸른 바다를 감상할 수 있을 정도로 기력을 회복했죠. 어머니가 한승호의 떨리는 손등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인자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승호야, 지팡이 짚은 손이 왜 이렇게 차갑니까? 너무 애쓰지 말어. 자니가 내 딸 곁에 이렇게 당당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세상 모든 복을 다 받았네. 승호가 어머니의 손을 맞잡으며 후들거리는 다리를 간신히 지탱해 서서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해수에게 부끄럽지 않은 남편이 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 다리가 떨리는 건 아직 약해서가 아니라 더 단단하게 뿌리 내리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지켜봐 주세요. 해가 뉘엿뉘엿 지며 바다가 황금빛으로 물드는 저녁 무렵 승우와 해수는 1년 전 처절한 사투를 벌였던 그 갯벌 해안가를 나란히 걸었습니다. 승우는 일상생활에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고 최대한 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여전히 지팡이를 짚고 걸을 때마다 다리가 휘청이며 후들거렸지만 곁에 있는 서해수의 손만큼은 절대 놓지 않고 꽉 쥐고 있었죠. 해수가 모래사장에 깊게 패이는 지팡이 자국과 승호의 힘겨운 발걸음을 보며 나직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승호 씨, 정말 서울 본사 일은 전문 경영인한테 다 맡기고 무례도에 내려오기로 한 거 후회 안 해요? 당신이 힘들게 되찾은 회사잖아요. 한승호가 잠시 멈춰서서 지팡이에 온 체중을 싣고 서해수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부드럽게 그녀의 뺨을 감싸주었습니다. 후들거리는 다리로 당신과 함께 걷는 이 소박한 백사장이 서울의 차갑고 화려한 대리석 바닥보다 나에게는 100배, 1000배 더 편하네. 이제야 진짜 내가 있어야 할 땅을 밟고 서 있는 기분이야, 해수야. 승우가 지팡이를 쥔 손의 떨림을 애써 억누르며 다른 쪽 주머니에서 영롱한 진주가 박힌 눈부신 금반지를 꺼냈습니다. 해수야, 이 반지는 그때 당신이 끼워줬던 그 조개 반지를 녹여서 그 안에 진주를 박아 만든 거야. 우리 사랑의 시작과 그 아픔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서 나랑 정식으로 결혼해 줄래? 서해수가 감격에 겨워 대답 대신 한승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한승호의 떨리는 허리를 부서질 듯 꽉 껴안았습니다. 좋아요. 내가 평생 당신의 가장 튼튼한 지팡이가 되어줄게요. 우리 절대 이 손 놓지 마요. 알았죠? 승호가 해수의 이마에 깊게 입을 맞추며 수평선 너머로 붉게 타오르는 장엄한 노을을 조용히 감상했습니다. 한진호는 감옥에서 자신의 죗값을 치르며 몰락했고 배신자 최씨 할아버지 역시 마을에서 영구히 쫓겨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승호는 이제 그들에게 단 한 점의 증오도 품지 않았습니다. 증오라는 독보다 훨씬 강력한 사랑이라는 치유의 힘이 승호의 망가졌던 신경과 얼어붙었던 마음을 완벽하게 녹여주었기 때문이죠. 해수야, 저 바다 좀 봐. 밀물이 들어오고 있어. 이제는 바닷물이 차올라도 전혀 겁나지 않아. 내 옆에 당신이 있으니까. 해수는 승호의 지팡이 잡은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쳐 잡으며 노을보다 더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요. 이제는 물이 들어오면 우리가 함께 만든 저 튼튼한 복지센터로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우리 사랑은 저 바다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하니까요. 두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시원한 바닷바람을 타고 물에도 전체로 평화롭게 퍼져나갔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승호의 손과 다리는 여전히 힘들게 후들거리고 있었지만 그 옆을 지탱하는 해수의 손길은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하고 견고했거든요. 가장 낮은 곳,
차가운 갯벌 진흙 속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이제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나는 별보다 더 눈부신 기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며 갯벌 위에 하나의 선으로 아름답게 합쳐지게 만들었네요. 승우와 해수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내일을 향해 천천히 하지만 아주 당당하고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절망을 이겨내고 피어난 자리에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사랑의 문장이 깊고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무레도의 파도는 오늘도 변함없이 밀려가며 두 사람의 구원 같은 사랑 이야기를 바다 끝까지 전하고 있었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하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며 마침내 죽은 다리조차 일으켜 세운다는 진리를 두 사람은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차디찬 갯벌에서 시작된 승우와 해수의 긴 여정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일어서기까지 승우가 딛고 일어선 것은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라 해수의 따뜻한 손길과 포기하지 않는 자기 자신이었을 겁니다. 비록 다리는 후들거리고 위태로웠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그 발걸음은 세상 그 무엇보다 당당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삶도 가끔은 깊은 갯벌에 빠진 것처럼 막막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처럼 가장 낮은 곳이 곧 새로운 비상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여러분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의 기적 같은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위로로 남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오늘의 긴 여정을 함께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은 기운 받아서 더 재밌고 감동적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